이번 시간에는 수압을 공부하겠습니다. 수압. 음, 이 수압은 그 뜻이 수압은 그 뜻이 뭐예요? 수압은 exchange란 뜻이에요. exchange. 그래서 그 바꾼다는 뜻이죠.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에 나왔듯이 exchange란 뜻인데 어, 이게 그 선물이나 옵션처럼 이렇게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고 그 자기의 이해관계와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그 서로의 요구에 맞춰서 계약을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그 계약이죠. 그래서 이런 그 수합이 그 도입되게 된 배경이 뭐 여기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압의 그 특징을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수압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사자들끼리 그 효과를 그 수압을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는 그 어, 금융기관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압 계약을 체결을 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수압이 크게 이제 관심을 받게 됐던 거는 살로몬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세계은행과 IBM 사이에 그 통화 수압을 성사시키면서 이제 그 됐는데 그 이후로 수압 시장이 금융기관에 의해서 많이 그 확장이 됐다고 해요. 이런 수압, 익스체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개요로 그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그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 또 금리 수합도 있고 통화 수합도 있는데 이때는 금리 변동이나 그 환율 변동으로부터 그 해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험 관리의 기능이 있다는 것과 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합은 대체로 이제 거래 금액 단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 표준화된 뭐 선물이나 옵션 시장을 통해 가지고는 그거를 다 소화 할 수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완전 시장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 뜻은 뭐냐면은 그 종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거래나 그런 계약이 생기면은 시장이 좀 더 완전 시장으로 접근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그 실제로는 우리가 뭐 100가지, 1000가지 금융상품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이용 가능한 상품이나 계획이 많을수록 그 효용도 높일 수 있고 시장이 완전해진다. 수합의 형태는 이제 금리 수합하고 이제 통화 수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 수합이 이제 먼저 그 도입이 됐지만 그 내용은 금리 수합이 좀 더 쉬워서
금리 수합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화 수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기타 자산 수합, 상품 수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내용은 대체로 금융과 관련된 그래서 금리 수합과 통화 수합이 되겠습니다. 금리 수합을 먼저 설명을 하겠는데요. 금리 수합은 두 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을 때 이자 지급 의무를 교환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서로 상대방의 이자를 바꾸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지급 조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대출받을 때 그 금리를 일정한 수준으로 묶어서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 있고 또 변동금리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기업은 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 이럴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금리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수합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변동금리와 조건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수합이에요. 그래서 그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하고 조건을 바꿔서 내가 은행으로부터는 변동금리를 대출받았지만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거는 고정금리로 부담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이제 금리 수합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먼저 여기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금리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금리 스프레드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채권 그 금리 채권 수익률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등급이 그 채권 등급에 따라서 그 어떤 기업에 부담하게 되는 금리 수준이 결정이 되고 채권 그것에 의해서 채권 수익률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등급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의 채권이라고 또 어떤 기업은 그 싸게 그 거래가 되고 어떤 기업은 비싸게 거래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게 채권 수익률이 다르다는 얘기고 그 채권 수익률의 차이를 수익률 스프레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금리 스프레드, 바로 이 금리 스프레드가 바로 그겁니다. 금리 스프레드. 그럴 때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금리가 더 낮겠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금리가 높을 거고 그럴 때 그 이렇게 채권 수익률의 그 스프레드, 금리 스프레드를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채권 신용이 낮은 기업의 금리가 신용이 높은 금리 기업의 금리보다 높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 수익률 스프레드, 금리 스프레드가 요래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스프레드와 그리고 변동금리 스프레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고정금리 스프레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 기업이 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는 A 기업이 자 이렇게 봅시다. A, B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고정금리고 이게 변동금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A 기업이 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는 5%예요. 그런데 B 기업은 3%예요. 그러면 변동금리는 그 여기가 4%인데 여기는
8%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A와 B 사이가 스프레드인데 요게 그 A 기업은 고정금리 거꾸로였네요. 이게 B 기업입니다. 여기 부실한 기업, 여기가 좋은 기업, A 기업, 여기가 A 기업이고 여긴 B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B 기업의 그 금리가 더 높아야죠. 그 신용도가 나쁘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2% 아닙니까? 이게 그 고정금리에서의 스프레드예요. 요 차이는 몇 프로예요? 1. 이걸 좀 옮기고 이게 1.2% 아닙니까? 1.2%. 여긴 2%고. 이렇게 스프레드가 고정금리일 때와 변동금리일 때가 똑같지가 않다. 이게 이제 그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왜 그럴까? 왜냐면은 그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일단 확정된 금리를 그 만기까지 갖고 가야 되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더 높게 설정을 해요. 그 변동금리의 두 기업의 차이를 변동금리에서보다 고정금리에서 더 크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에서는 2% 정도의 차이로 보는데 변동금리에서는 1.2% 정도의 차이로 본다 이거죠. 그럴 때 어, A 기업이 그 B 기업에 비해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서 다 우위에 있죠. 그러면은 서로 그 익스체인지 할 기회가 없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무역 이론에서 그 무역이 결정되는 방향이 절대 우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담 스미스 얘기고, 그 다음에 비교 우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데이비드 리카도 얘기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A와 B의 입장에서 보면은 A는 그 B에 비해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서 다 절대 우위에 있지만 A에서 더 A는 2% 차이고 고정금리에서는 2% 차이고 변동금리에서는 1.2% 차이니까 고정금리에서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는 고정금리에서 우위가 있는 거예요. A는 고정금리에서 우위가 있어요. 그런데 B는 둘 다 우위에 없지만, 그러니까 열위에 있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고정금리에서는 2%나 떨어지지만 그 더 높지만 변동금리에서는 1.2%만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적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적 우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 자기가 우위에 있는 데서 돈을 빌려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A와 B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상황 설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리 수합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변동금리 조건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B 기업은 고정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A는 그 고정금리에서 우위에 있는데 변동금리를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B 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변동금리에서 우위에 있는데 고정금리를 선호한대. 그래야 맞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A 기업은 그 자기가 유리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A가 고정금리로 차입을 하고 이게 A예요. 그리고 변동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대방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변동금리로 돈을 줄 테니까 그 고정금리로 갚아야 되는 이자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입한 B 기업은 그 고정금리에 대한 이자를 A 기업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A 기업은 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 변동금리를 받아가지고 A 기업은 고정금리로 받아서 B로부터 받은 고정이자를 은행에다가 주면 되는 거죠. 은행의 거는 그 고정금리를 내고 싶은 B가 내고 나는 A에게 변동금리를 아니 A는 B에게 그 변동금리를 주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그 자꾸 엉키는데 그 예제를 보면은 좀 내용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보면은 A 기업은 고정금리로 차입을 합니다. B 기업은 변동금리로 차입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B는 고정이자를 내고 싶다며요. 그러니까 A한테 고정을 주고 A는 변동금리를 내고 싶다며. 그래서 B에게 변동금리를 줘요. 그러면 A는 고정금리를 차입했으니까 B에게 받은 고정이자를 여기다가 내요. B는 고정이자는 A에게 주고 A에게서 받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자기가 빌린 금융기관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으로 얼마만큼의 재정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차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금리 스프레드의 차이만큼입니다. 금리 스프레드의 차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2%, 1.2%라고 했죠? 여기가 고정금리 스프레드고 이게 변동금리 스프레드 아니에요? 이 차이가 얼마예요? 0.8%죠? 그 0.8%가 바로 이제 수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정이익이 돼요. 그래서 바로 19-3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19-3. 차입 비용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그 수합의 첫 번째 효과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해지 효과가 있어요. 이건 뭐 둘 다 위험 해지 효과를 갖는 건 아니고, 그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고정이자를 부담하는 그게 B 기업이죠. B 기업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 해지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예제 19-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를 보면은 가나 기업과 ABC 기업이 모두 3년간 100만 달러의 자금을 차입해서 사용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 기업은 고정금리로 연 10%, 변동금리로는 기준금리 플러스 2.5%, 리보 플러스 2.5%, 리보는 런던 은행간 금리라고 해가지고 기준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5%를 가산금리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ABC 기업은 고정금리로는 12%, 변동금리로는 리보 플러스 3.5%의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대요. 두 기업이 금리 수합을 체결해서 얼마만큼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를 그려요. 그래서 가나 기업 고정금리 10%, ABC 기업 12%. 그러면은 금리 스프레드가 2%죠. 변동금리의 경우는 금리 스프레드가 1%입니다. 그래서 2%에서 1%를 뺀 바로 요만큼이 수합 거래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이에요. 근데 그 이자를 모두 그 한 사람이 가지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가나기업과 ABC 기업이 적당히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가나기업은 변동금리를 원하고, 그렇죠. ABC 기업은 고정금리를, 이래야 수합이 되는 거예요. 가나기업은 고정금리를 원해서 고정금리를 대출받고, ABC 기업은 변동금리를 원해서 변동금리를 대출받고, 이러면은 저기가 수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기는 이렇게 원해서 어떤 조건의 수합을 체결했냐면은, 가나기업이 ABC에게 리보 플러스 3.5%를 주고, ABC는 가나에게 11.5%를 준대요. 리보 3.5, 리보 플러스 3.5, 11.5%. 매년 이자 현금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봐라. 이러는데, 그림이 어디 있어요? 그림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ABC는 가나에게 받은 리버 3.5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리버 3.5로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 기업에게 받은 걸 그대로 그냥 금융기관에 주면 되겠네요. 가나 기업은 ABC한테 11.5% 고정금리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10%의 여기 10%로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10%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ABC 기업이 리보 3.5% 받아가지고 리보 3.5% 좀 하나도 이익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가나 기업은 고정으로 빌렸으니까 그 10%의 이자 부담을 은행에다 할 겁니다. 변동으로 리보 3.5를 ABC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모두 주는 게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돈 나가는 게. 근데 들어오기를 ABC 기업에게 고정 11.5가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 지급이자에서 수비자를 빼면은 실제 부담이자는 리보 플러스 2.0%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냥 이 사람은 가나기업은 변동금리를 받고 싶어 했으니까 변동금리를 그냥 대출받았으면은 리보 플러스 2.5%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보 수합을 해가지고 리보 플러스 2.0%가 됐으니까 0.5%만큼 세이브가 된 거죠. ABC 기업은 고정 이자로 가나 기업에게 11.5%를 준단 말이에요.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리보 플러스 3.5% 대출받았고, 요 두 개의 이자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리보 플러스 3.5%로 리보 플러스 3.5%로 가나 기업에게 받죠. 요거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고정이자는 10.5%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수합을 안 하고 그냥 고정이자를 받았으면은 12%를 부담했을 거예요. 그래서 0.5%만큼 세이브가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바로 금리 수합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절감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의 이익이 재정거를 통해서 가능한데, 수합 계약을 통해서 그럴 때 이렇게 반반씩 부담이 되게 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반반씩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반반씩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반반씩 둘이 양분할 수 있도록 수합 계획을 체결해라 이러면은 거꾸로 역산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주고 요렇게 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거꾸로 도출해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합 계약을 주어진 상태에서 각자 얼마큼의 이익을 갖는가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각자 이익이 얼마가 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역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중복금리 수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자 지급 조건을 서로 바꾸면서 누가 중간에 끼어 있냐면은 중개은행이 개입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중복금리 수합이에요. 중개은행은 뭐 아까 뭐 셀러먼 브라더스가 그 IBM하고 월드뱅크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착한 중개인이에요. 착한 중개인으로 그냥 해줘요? 안 해주죠. 그 사람들도 자기 수수료를 받아야죠. 그래서 중개은행이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 이자 마진에서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 차이에서 나눠 가질 사람이 하나 더 늘은 거죠. 중개은행. 그래서 이제 19-2를 한번 볼까요? 이런 조건으로 3년간에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변동금리와 그 가나기업이 19-2 예제입니다. 19-2 예제. 그랬을 때 가나기업은 변동금리 조건의 차입을 원하고 있고 ABC는 고정금리 조건을 차입을 하고 있대. 지금 이 두 기업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이렇대요. 11%, 11.6%, 여기는 리보 0.4, 리보 0.7. 그러면은 가나 기업이 고정금리에서 ABC 기업이 변동금리에서 우위에 있는 거죠. 상대적 우위에. 그런데 가나 기업은 은행에 5천만 달러에 대한 6개월 리보로 이자를 지급하고 또 은행으로부터는 10.7%의 고정금리를 수령한대요. 그리고 ABC는 은행으로부터 리보로 이자를 받는 대신 10.8%의 고정이자를 지급한대요. 이거를 그려놓으면은 은행이 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ABC 기업은 그 은행에서 리보를 받아서 리보 플러스 0.7%의 이자를 내고 그 가나 기업은 그 은행에서 10.7%를 받아서 11%를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나 기업이 부담하는 수준은 어떻게 될까? 가나 기업은 리보를 은행에다 내고 그리고 여기 10.7% 받아서 11%를 내니까 0.3%만큼 그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리보 플러스 0.3%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 했으면은 가나 기업은 리보 플러스 0.4%를 낼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ABC 기업은 요 10.8% 10. 이런 조건은 이제 은행이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 기업은 그래서 이제 아까 0.1%만큼 이제 자기가 직접 했으면 0.4%가 됐을 텐데 0.3%가 됐으니까 0.1% 낮은 수준이 된 거고 똑같은 조건으로 그 누구예요? 그 ABC 기업도 그런 조건으로 그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도 이제 0.1%의 그 자금을 이자 부담을 적게 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중간에서 그 어떻게 하냐면은 10.8%를 받아서 여기서는 리보를 받은 거 리보 그냥 주지만 여기서는 10.8% 받아서 10.7% 주니까 자기도 0.1% 먹잖아요. 그래서 0.3%의 차이. 그러니까 요것의 금리 차이는 0.6%고 여기는 0.3%니까 요 스프레드 차이가 0.3% 아닙니까? 그거를 세 당사자가 다 똑같이 나눠 갖도록 그 되었네요, 결과가. 이것이 되도록 이렇게 그 한번 짜봐라.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러면 이 금리 수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건데, 금리 수합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해요. 자, 보십시다. 그 고정이자를 수령하는 그 변동이자를 지급하고 고정이자를 수령하는 당사자를 생각해봐요. 변동이자를 지급하고 고정이자를 수령하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매년 거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B 부채 금액에다가 RF를 곱하고, RF가 고정금리예요. 그리고 B 곱하기 RV를 줘요. 이 사람은 변동이자를 주는 거죠, 이게.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변동이자입니다, 요게. RV잖아요. 요거는 상수예요. 요거는 상수예요. 요거는 확률 변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뭔가 돈을 주고, 확정된 돈을 주고 불확실한 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와 같습니까? 선도계약이죠, 선도계약. 우리가 그 갑돌이가 배추를 샀잖아요. 배추 선도계약. 그래서 지금 12월에 김장을 담그려고 하는데 배추 한 포기를 지금 1월인데 1,000원에 사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1,000원이 나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1,000원이 나가는 건 확실한데 배추를 받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배추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 불확실한 배추를 받고 그 다음에 확실한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갑돌이는. 그렇지만 농부는 어때요? 확실한 1,000원을 받고 빼기 불확실한 배추를 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선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 이자를 받고 변동 이자를 준다는 얘기는 바로 배추를 내주고 배추를 이 가격에 판 농부와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게 확정값이고 상수고 어느 게 틀리다. 그러니까 랜덤 변수냐, 확률 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19-4로 나타난 거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농부의 입장이에요. 농부의 입장. 그 반대 사람은 갑돌이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예를 들어서 t 이퀄 0이고 이렇게 해서 뭐 3년 동안 1년, 2년, 3년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선도계약, 요거 하나 선도계약, 요거 하나 선도계약. 그런 선도계약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도계약을 우리가 이제 수합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RF는 여기 또 포인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여기 RF는 상수입니다. 요 F가 선도금리인데 이게 불확실한 값이죠. 그래서 RF에서 F를 뺀 요 위에가 이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를 뺀 금액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할인할 때는 현물금리로 할인을 해서 그 가치를 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19-3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9-3에 보면은 변동금리가 일단 가나기업이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차입금 100억 원에 대한 금리 수합을 체결했대요. 이자 지급 조건은 변동금리 조건이랍니다. 이자 수치는 13%의 고정금리래요. 그리고 이자 교환은 매년 1회 1회 주고 3년 동안 지금 얘기한 요거 3년 똑같죠. 1년짜리 그 현물 금리는 12%, 요건 14%, 요건 15%예요. 요거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수익률 곡선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 이자 수치가 13%라니까 받는 돈이 13%로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농부예요, 갑돌이에요? 농부예요, 농부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12%, 여기가 14%, 15%면은 여기 선도금리가 16.04%, 여기가 17.03%가 됩니다. 그러면은 변동금리 조건에서 13만 원에서 100억 원에서 13%니까 13억 원이에요. 13억 원씩 받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줄 돈이 변동금리인데 요때는 요걸 적용해서 요때는 요걸 적용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첫 해는 12만 원 주고 12억 원 주고 둘째는 100억 원에다가 요 16.04% 곱한 걸 주고 여기에는 17.04%를 주고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12%로 할인하고 요거는 14%로 할인하고 요거는 13%, 15%로 이때 3년 후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할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마이너스 4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요 말아요? 안 하죠. 안 하죠. 이 금리 수업을 체결한 것이 가나비업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통화 수합은 평행 대출과 직접 대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영국의 외환관리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 기업들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영국의 모기업이 영국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통화 수합은 환율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 통화 수합을 대출을 받아서 서로 바꾸면은 또 금리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의 문제만 있기도 하고 금리의 문제까지 포함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평행대출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영국의 모기업이 영국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영국에 있는 미국 자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신 미국에 있는 영국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 모기업이 어떤 IBM이 미국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가지고 그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 게 평행 대출이고 직접 대출은 그냥 이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영국 모기업이 영국 은행에서 대출 받고 미국 은행이 미국 모기업에서 대출 받아서 서로 돈을 바꿔서 쓰다가 이자는 서로 갚아 나가고 나중에 만기에서 또 다시 바꾸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얼마로 잠깐만요. 나중에 지금 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화 대출을 받았고 저쪽은 달러 대출을 받아서 바꿨어요.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자 문제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금리 수합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통화 수합의 경우에는 만기가 됐을 때 다시 원화하고 달러를 각자 구해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바꿔 쓰다가 이제 원상 회복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저기 할 때는 환율을 어떻게 적어가? 지금 환율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물 환율로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는 무슨 환율로 하냐? 장기 선도한 계약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금리 평가설에 의해서 산출한 균형 환율, 금리 차이가 반영된 이걸로 하는 게 이제 장기 선도한 계약이고 만약에 금리 구조가 이제 수평적이라면 그냥 쭉 이렇게 쓰면 되지만 그 기간마다 다르다면 이렇게 금리를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직접 통화 수합은 그냥 그 현물 환율, 계약 시점의 현물 환율로 그냥 교환하는 거를 직접 통합 수합이라고 합니다. 예제 19-4를 한번 봅시다. ABC 기업, 가나 기업이 나누는데 아까와 달라진 건 뭐예요? 달러화냐 원화냐 이걸만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리의 경우에는 이게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이걸로 했었지만, 이제는 통화가 다르니까 달러화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이렇고 원화로 대출 받을 때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ABC 기업은 원화가 필요하고 원화를 쓰려고 하고, 가나 기업은 미국 달러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ABC 기업은 그 ABC 기업은 달러를 원화가 필요하고 가나 기업은 달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 사람들의 상대적 우위가 어디에 있나 봅시다. A는 이 차이가 얼마예요? ABC는 이 차이가 10점, 대출을 받으려면은 ABC는 달러가 우위에 있네, 그죠? 가나 기업은 여기 원화에 우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으로 서로 수합이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얼마냐 뭐 이러는데,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요 차이가 요 차이가 3점이 아니고 2.9인가요? 2.9. 여기는 얼마예요? 1.9네요. 1.9.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스프레드의 차이가 1.0이네요. 그렇죠? 1.0이 그 두 기업이 수학 계획을 잘 체결해 가지고 뭐 0.5씩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수학 계획을 설계해 봐라. 뭐 쭉 읽어보면은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통화 수합을 평가하는 거. 아까 이제 금리 수합을 평가했는데 이번에 이제 통화 수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통화 수합을 평가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예제로 그냥 바로 하죠. 왜냐면은 금리 수업 평가했고 통화 수업 평가가 추가되는 거는 이제 환율 문제만 거기다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봅시다. ABC 기업이 여기 예제 19-5를 봅니다. ABC 기업이 그 가나 기업, ABC 은행이에요. ABC 은행이 가나 기업과 500만 달러의 규모의 통화 수합을 체결하려고 해요. ABC은행은 2년간 가나 기업으로부터 매년 7%의 이자를 받고 가나 기업에게 매년 4%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런 거는 요 이자는 7%의 요거는 달러 기준이고요. 달러 기준이고 가나 기업에 4% 주는 거는 이게 원화 기준이에요. 원화 기준. 그래서 500만 달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금액으로는 500만에 현재 환율이 1,200원이라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한 60억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60억 원. 그러면은 현재 환율이 1,200원이고 현물 이자율은 달러화에서는 8%고 현물 이자율이 8%고 원화는 6%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수평적이다. 그러니까 기간
구조를 나타내는 그 수인일곡선이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고 후년에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음 각 경우에 ABC은행의 입장에서 ABC은행의 입장에 이번에 ABC은행의 입장에서 수합의 가치를 평가해버려요. 장기 선도환 계약으로 체결한대. 장기 선도환 계약은 나중에 그 환율 적용을 금리 평가설에 의해서 금리 차이를 반영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직접 수합은 현물 환율로 그냥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BC은행이 그 매년 받게 되는 돈은 달러로 500만 달러에 7%를 해서 35만 달러를 매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 기업은 원화를 빌려줬으니까 원화에 대한 이자로는 60억 원에 4%인 2억 4천을 줘야 돼요, 매번. 그리고 1년 후, 2년 후 선도 환율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 금리 차이를 금리 평가설에 의해서. 그러면은 봅시다. ABC 입장에서는 35만 달러를 확정 금액으로 받는 거고 2억 4천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환율이 그때 가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요 불확실한 원화를 35만 달러에 사는 선도 계약을 맺은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추를 내주고 그 돈을 받는 농부와 같다. 이거. 35만 달러 빼기 2억 4천을 1177로 나누면은 그 1년 후에 그 뭐가 됩니까? 달러 금액이 되겠죠. 달러 금액. 이게 요 환율이 그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요게 불확실한 거를 받으면서 확실한 35만 달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500만 달러를 체결했으니까 500만 달러를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대신 500만 달러에 대한 원화를 줘야 되니까 60억 원을 그 환율로 나눈 요 금액을 줘야 돼요. 그거를 1.8%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요. 왜? 달러화에 대한 현물 이자율을 8%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8%, 내년도 8%, 계속 8%라고 했잖아요. 이자의 기간 구조가 수평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9만 4천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ABC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0보다 크니까 수합을 체결할 유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통합 사업은 다른 건 다 똑같고 만기에 가서 만기에서 받게 되는 이것이 현물 환율로 나눈 거니까 요거는 뭐 500만 달러, 60억 나누니까 여기서는 차익이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직접 통화 수합의 경우는 그 가치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ABC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가나 기업에게 직접 통화 수합으로 그 저기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그 외에 기타 수합은 그 금융 수합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합은 이렇게 옵션이나 선물처럼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그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것의 그 현재 가치를 측정을 할 때에는 그 선도 계약의 그 관점에서 봐가지고 그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